오늘의 세 번째 주제인 문제는 침체야 바보야. 연준의 더 빠른 행동을 요구하는 이유, 연준의 중요도가 떨어진 이유입니다. 앞서도 보셨겠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방법 자체가 너무 좀 극단적이에요. 그쵸? 사실 인플레 뭐 잘하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유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증산이 화끈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우디하고 또 만나면. 그쵸?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기대세요. 이제 왜냐하면은 세상에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될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프라이즈한 것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과거에 베를린 장벽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그런 일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인 방법들,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인플레를 빨리 잡아야 되냐, 그러니까 왜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냐, 그 말은 왜 인플레를 빨리 잡아야 되냐 하고 동의어거든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레가 심리하고 연관이 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한번 인플레이션 심리가 박히게 되면 이거는 쉽게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플레는 오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잠깐은 내려올 수 있는데, 불씨가 꺼진 줄 알았더니 심리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뭐라도 하나 숨결을 부려넣으면 이 인플레 심리가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는, 또 그런 안 좋은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를 보시면 더더욱 이게 이해가 쉬워지십니다. 과거 미국의 인플레이션 역사적인 흐름인데요. 이때가 이제 미국의 70년대입니다. 70년대 보시면은 인플레가 5.6%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 다음에 각종 조치들이 취합니다. 이때 당시에 그 닉슨 대통령이 여러 조치를 취하니까 3%대까지 떨어져요. 와, 이제 정말 떨어졌구나 싶었는데 아니죠. 6%, 11%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야, 11%에선 인간적으로 내려야지, 너무 높잖아. 근데 내려온 게 9%, 그 다음 내려온 게 또 5.7%예요. 야, 이제는 진짜 내려갈 일만 남아서 천만에 또 올라가요. 6.5, 7.6, 11.25, 13.5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1980년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부터 폴 볼커의 강력한 정책으로 쫙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앞서도 제가 이제 차트로 보여드렸지만은 내려가는 듯 하다가도 올라가고, 정말 높아서 여기서는 정말 너무 높은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라도 내려야 되겠다 싶겠지만 쉽사리 잘 안 떨어져요. 이런 게 다 왜 그러냐, 인플레 심리가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옆집에 오뎅 파는 데서 1,000원 올리면 떡볶이 파는 나도 1,000원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심리를 확실히 꺾어놔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죠. 아니, 연준 너무 그만 좀 욕해라. 작금의 인플레이션, 이거 연준이 손 쓸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닌 거에서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유가 오르는 거 푸틴이 나쁜 놈이지 파월이 뭔 죄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과거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7, 80년대요. 이때 당시 유가 흐름을 보시면요, 73년, 4년에 급등을 해요. 이때 당시가 1차 오일 쇼크고요. 그 다음에 79년, 80년에 또 급등을 합니다. 이때가 2차 오일 쇼크입니다. 이렇게 두 차례 확 올라가는데, 79년 10월 달에 폴 볼커가 금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주말에 400bp 올렸다고. 그걸 단행을 해요. 그때부터 유가가 더 오르지는 못합니다. 뭐 그렇다고 쭉 갑자기 빠지는 건 아니지만 일단 더 오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80년이 인플레가 가장 높았던 시기고, 그때부터 쭉 떨어집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유가를 잡았고 인플레 기대 심리를 폴 볼커가 잡아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슬금슬금 내려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내려오다가 버티지 못하고 뚝 떨어져요. 10불 이하로 떨어져요, 유가가. 사실 이 사이엔 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추가로 그러면 유전을 발굴해내자, 오펙이 너무 횡포를 부리네 해서 뭐 이제 저기 유럽의 북해라든지 멕시코, 아니면 미국의 알래스카 이런 데 새로운 유전이 개발이 됩니다. 특히 알래스카 유전이 85년부터 개발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사우디가 버티지 못하고 에이씨나 증산할래 해서 치킨 게임 하자 이러면서 쫙 떨어뜨렸었죠. 오죽 유가가 떨어졌으면은요, 86년 4월 달에는 당시에 레이건 정부 시절이죠. 부통령이었던 부시, 아버지 부시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 부시가 비밀리에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국왕하고 나흘간의 회담을 거친 이후에,
야, 우리 너무 치킨 게임 하지 말고 너무 낮은 거는 미국에도 좋지 않아. 니네한테도 안 좋고 해서 유가를 끌어올리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유가가 20불까지 쫙 올라가죠.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밀리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로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간다 만다 하면서 온 사방팔방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데 이게 무슨 합의가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그 다음 뭐 오늘 나온 걸로는 빈살만은 또 만나는 게 아니다, 뭐 여론을 의식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바이든이 그동안 빈살만에 대해서 정말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빈살만이란 사람이 뭔가 좀 유약한 캐릭터라든지 아니면은 보기에 좀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하마드 빈살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요, 본인이 이제 그 절대 권력을 딱 손에 쥔 직후에 뭘 했냐 하면 국왕 폐하에 긴급 회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전국에 퍼져 있는 사우디 왕족과 경제 유력 인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호텔로. 그래놓고 호텔에서 3달 동안 감금을 시켜요. 고문을 해요. 그러면서 사우디에 뭐 국가개발금이었나? 뭐 그런 명목으로 자기 재산을 거기다가 저기 뭐 납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납부를 하겠다고 한 사람들부터 풀어줍니다. 충성서약도 다 맺어야 돼요. 모하마드 빈살만한테. 그때부터 빈살만은,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이 과거 사례 자체가. 그때부터 완전 정말 절대 권력이 됐죠.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본인한테 비우호적인 언론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나하나 내쳐요. 그 중에 한 명이 카슈끄지였고, 카슈끄지가 터키에 가 있을 때 외국에 가 있는데 카쇼끄지를 납치를 해가지고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여버려요. 물론 이거는 뭐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에서는 뭐 제가 아니라 바이든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저기 빈살만을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바이든이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증거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증거를 그 저기 터키의 대통령 누구 에르도안이죠. 에르도안이 이거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우디 쪽에서 뭘 좀 많이 얻어내요. 터키가. 터키 그때도 경제가 망한다고 휘청거리고 있을 때인데 사우디한테 도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때 에르도안이 뿌린 소스가 뭐였냐면은 알고 보니까는 사우디를 도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터키가.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고 있대라는 거죠. 카쇼끄지 데리고 가가지고서는 그거를 스카이프를 했대요. 스카이프. 아니 무슨 뭐 아주 혁신된 비밀리에 통신망을 쓴 것도 아니고 사우디 정부가 스카이프를 통해 가지고서 카쇼끄지를 어떻게 하라고 모하마드 빈살만의 최측근이 사우디에서 터키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에다가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카쇼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밝혀지면은 카쇼끄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려고 더블바디라고 하죠. 그 대역까지도 해가지고 나온 거를 이렇게 그 길거리에 내보내요. 그래서 카쇼끄지 안 죽었다, 살아있네, 저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사우디가 하는데 그거까지도 터키가 이제 그 저기 CCTV 화면을 해가지고 더블바디가 딱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까지도 촬영해서 저거 대역이다, 카쇼끄지 아니다 라는 것까지 이제 에르도안이 하죠. 그 덕분에 에르도안이 그때 생명 연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에피소드 자체가 정상인의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정상인의 에피소드가. 그래서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바이든이 가는 게 큰 기대는 안 됩니다. 바이든에게 기대 안 되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빈살만이 본인이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인데 여기서 합의해 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침체가 너무 빨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고약한 상상입니다. 만약에 경제가 침체에 이미 돌입을 했는데 인플레가 여전히 5% 6%로 높다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최악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전에요. 인플레는 최대한 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플레가 높은 상태에서 침체가 오게 되면 침체가 단기에 그치지 않고 장기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연준이랑 FOMC가 별로 안 중요해져 간다는 말을 왜 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려 볼까 해요. 침체 때문이란 거예요. 침체가 오면은요, 여러분,
인플레가 높니 낮니? 뭐 그 다음에는 지금 고용이 얼마가 나와야 되느니? 아니면 어떤 그런 게 아무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 침체가 오히려 좋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경제 침체가 오면 그 문제인 인플레가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가지고 걱정인데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일하려 나오기 때문에 노동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호재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침체가 오면 다른 모든 경제 지표는 안 중요해져요. 침체 그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침체라는 거는 경제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되게 아픈 겁니다. 그 상황에서 침체에서 자산 가격 좋았던 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체가 있기 때문에 침체가 오는 건 좋은 거야 라는 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침체는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근데 침체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도 대부분은요, 내년이나 혹은 그 다음에 23년 혹은 24년도의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논리적인 배경이 있죠. 보시면 요거 이제 또 86번가 라이브 2022년 4월 2일에 했던 건데 요거 보시면 또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잘라가지고서 제가 이때 당시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과 향후 주가와의 관계 86번가에서 만들어본 가설이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표라고 하면 테이블이라고 하면 이건데 보시면 이제 이게 뭔 얘기를 하느냐. 그 2차 대전 이후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로 경기 침체까지 걸린 시간을 도식화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로 다음 경기 침체까지 37개월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2년도 3월 달에 첫 인상을 했어요. 여기에 37개월을 더하면 2025년 4월입니다. 근데 이제 비경상적인 방법을 쓰는 게 있잖아요. 테이퍼링. 그러니까 그 자산 매입이 있었죠. 그럼 자산 매입을 줄여 나가는 것도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만약에 인상이다라고 우리가 카운팅을 하면 여기면 이게 21년 11월부터거든요. 그러면 대략 24년도 말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평균으로 따져보면. 그러니 이제 내후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일단. 근데 코로나 때 보면은 하락도 빨랐고 V자 반등도 빨랐고 뭐 모든 게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이클이. 그러니 속도가 좀 빠른 걸 감안하면 24년 말이 아니라 빠르면 23년에도 침체가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23년 내지 4년에는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미국 GDP가 1분기에 마이너스 1.6이 떴어요. 물론 여기에는 순수출하고 재고 숫자가 좀 많이 튀어서 그런 거긴 합니다. 근데 그럼 2분기에는 좀 튄 숫자가 있으면 그 다음 분기는 좋아져야 되잖아요. 나빠요. 0%라니까요, 지금. 0%.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지금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 뉴욕 연은에 일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로는 22년, 23년 다 역성장이래요. 충격적인 얘기죠. 거기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GDP의 3분의 2가 소비인데 자산 가격이 엄청 빠져요. 그럼 웰스 이펙트라고 자산 효과라는 게 있는데 과연 소비가 계속될 수 있느냐. 지난주 말씀드렸죠. 미국 가계자산 증감을 보여드리면서 1분기에 S&P가 약간 5% 빠지니까 미국의 미국 가계의 주식 자산이 에퀴티 자산이 거의 한 3조 달러 정도 줄더라. 근데 2분기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거의 한 19% 빠졌거든요. 2분기에만. 그러면 1분기하고 요거의 단순 비교해 보면은 현재까지 11.29조 달러가 자산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코로나 때 7.62달러 감소했거든요. 7.62조 달러. 코로나 때보다 50% 더 많이 지금 자산이 감소를 했어요. 근데 소비가 괜찮을까 진짜? 자, 이제 그러면은 오케이, 안 좋은 거 알겠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럼 바닥이 어디냐? 당연히 그 다음에 이게 질문이겠죠. 요럴 때 또 저희가 이제 보면 좋은 게
우라가미 군이옵니다. 이거는 뭐 진짜 두고두고 사고를 우리듯이 써먹는 것 같아요. 2021년도 1월 3일 날에 86번가 라이브에서 우라가미 군유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꼭 보십시오. 꼭. 제 걸 안 보시더라도 요 책은 꼭 보십시오. 참 도움이 됩니다. 요걸 다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자, 약세장세, 역금융장세의 특징, 금융긴축이 계기가 된다. 이번은 다르다 하다가 역금융장세가 닥친다. 강세장세 피날레는 각양각색이다. 외부의 쇼크일 수도 있고 과도한 매수세일 수도 있고 금리 인상 때문일 수도 있다. 소재 산업은 전 종목이 약세로 간다. 가격 상승이 컸던 고가주, 고퍼주란 얘기예요. 고퍼주의 하락이 심하다. 사실 거의 전 종목이 하락한다. 그런데 급락 후 3, 4개월 이내 최초 고점을 재도전한다. 흔히 더블탑이다. 거래량이 적고 불과 몇 종목은 최고치를 경신한다. 더블탑은 강력한 강세장세의 종말 사유이다. 역금융장세에서 역행하는 그룹이 있는데 소형 우량 기업이다. 소위 가치주 펀드에게 기회이다. 역실적 장세가 오는데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자, 불황 그 자체는 경기 확대 유지에 실패한 결과이지 결코 의도적이지는 않다. 의도된 불황은 단 한 번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불황, 역실적 장세의 모습은 일정한 패턴이 없다. 일정하지 않은 패턴을 보인다. 주가가 높아 보이기 시작한다. 실적이 내려가니까 역실적 장세 최종 국면으로 가면 갈수록 주가가 높아 보인다. 적자 기업, 대형 도산이 나타난다. 바닥 진입 패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중 바닥일 수도 있고 급격한 하락, 이중 바닥 없이 회복할 수도 있고 근데 통상적으로는 역실적 장세에서 이제 그 바닥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고 역실적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우량자의 매입 찬스다. 그리고 존중하며 버틴다. 그 다음 역실적 장세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지나고 나면 금융, 재정, 투융자 관련주에서 묘미가 있다. 그러니까 금융장세가 올 거를 대비하고 미리 사라는 거죠. 기술적으로 보면은 신저가 종목 수가 감소하면 역실적 장세가 끝나간다. 그 다음에 거래량을 동반해가지고 큰 하락이 나타나면 역실적 장세가 이제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의 뭐 쪽집게입니다, 그쵸? 이번 증시에 대해 갖고서.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각양각색이에요. 강세장의 모습은 하나예요, 보통. 근데 약세장의 모습은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바닥의 모습도 제각각이다라는 겁니다. 일정한 패턴이 없다고 아까 군이호도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죄송합니다. 바닥을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못하는 걸 말씀드릴 수는 없죠. 네. 근데 참고가 될 만한 건 있어요.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펀드 매니저 조사, 요거 매달 하고 있잖아요. 이 조사에 따르면 자, 연준 푸시 언제 나올 것 같냐? 아까 연준이 얼마까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아이고 더 이상 우리 긴축 안 할게요. 증시 바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연준 푸시거든요. 그게 언제 나올 것 같냐? 최근 조사에 따르면 S&P 500 기준으로 3,453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거 원래 3,800대였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번 달엔 또 100포인트 내려갔어요. 3,453으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저점을.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요. 세 번째 주제였던 문제는 침체야 바보야 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